역사상 최고의 장군, 그리고 정복자를 꼽을 때 늘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죠. 몽고 제국을 맨몸으로 일으켜 세운 제왕 칭기즈칸입니다.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들을 살펴보면 그의 군사적 재능에 대한 찬탄과 피로 얼룩진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가 어떻게 제국을 운영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요. 오늘은 칭기즈칸과 몽고 제국의 탁월한 제국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칭기즈칸의 용병술은 빈틈이 없었고 진보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유목민들은 말을 활용하는 능력 덕분에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했지만 장기간의 시간이 드는 공성전의 경우에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기병대를 이끌 경우 식량보다도 목초지가 금세 바닥나는데요. 이로 인해 핵심 전력인 기병의 운용 기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칭기즈칸은 빠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군사 기술자들을 우대했습니다. 1221년 니샤푸르 전투에서 몽고군은 서구의 병기들을 경험합니다. 이 전투에서 호라즘 왕국이 석궁, 투석기, 소위제 분사기들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칭기스칸의 사위가 죽는 등 몽고로서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병기들은 예루살렘의 십자군을 위해 만든 병기들이었는데 칭기즈칸은 이 무기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작해 운용했습니다. 이후 몽고군은 석궁과 투석기를 다룰 병과가 생겨 약점을 보완했는데요. 정복지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무기 삼을 것은 무기 삼은 것이죠. 칭기즈칸의 침공 이후 압박에 시달리던 호라즘 왕조는 악수를 둡니다. 공격에 대비해 수도 주위에 요새를 건설하고 공수부대의 급료를 지불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1년치 세금을 선납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죠. 그러나 몽고는 일단 점령한 뒤에는 그 도시의 기반시설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사마르칸트가 점령된 후에는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다수 데려왔고 이전에 방치된 들과 과수원 운영을 도울 인력들을 멀리서 데려왔습니다. 약탈자의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각종 기술과 생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니샤푸르, 헤라트, 바르 같은 도시에서는 모든 주민이 살해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기능공들만은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같이 몽고의 궁정에서 몽고인들을 위해 일했죠.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재를 중시한 황제와 제국이 무수합니다만 칭기즈칸의 몽고 제국 정도로 다수의 이민족을 제국에서 등용한 케이스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과학기술 인력을 흡수한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기술에 대해 얼마나 열린 생각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죠. 합리적인 세금제도 또한 몽고 제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점령을 해도 순순히 항복한 경우에는 일체의 약탈이 없었으며 이전 지배자와 똑같은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부할 은행만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몽골의 낮은 세금 정책은 베네치아나 제노바 상인들에게도 득이 되었습니다. 몽고 제국 초기 유럽에서 아시아의 상품을 받는 데는 크게 두 루트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받는 이집트 루트와 흑해를 통한 흑해 루트가 있었습니다. 무슬림의 지배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관세를 최대 30%까지 매겼던 반면 몽고 지배하의 흑해에서는 최대 5%를 넘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상인들이 몽고 제국 점령하의 흑해를 통해 무역을 했고 결과적으로 몽고인들도 유럽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었죠. 영토가 넓은 만큼 몽고 제국은 통치 전략도 달라야 했습니다. 종족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제국 내 분열을 피할 수 없었죠. 몽고인들은 종족별로 다른 머리 모양을 없애고 표준화된 방식을 강제했고 각 부족들의 일부를 제국 내 전혀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언어, 친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몽고 제국의 규율에 동화시키기 위해서였죠. 대신에 상벌을 확실히 하고 중앙 집권화된 보상을 시스템화하여 승리한 장수는 많은 보상을 주는 성과제를 장려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다양한 종족들이 몽고 궁정을 최고로 바라보게 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포용력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은 몽고 황실에서도 보였는데 칭기즈칸의 후손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는 물론 불교 및 이슬람 신자도 있었습니다. 일칸국의 훌라군은 유럽에서 온 사제에게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 전해지는데
이 일화가 유럽에 퍼지면서 훌라구를 성인으로 묘사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몽고 황실은 정점에 올라선 제국의 실권자였지만 권력의 위임에도 탁월했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은 몽고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이었는데요. 당시 모스크바 대공이었던 이반 1세에게 많은 권력을 실어주고 충성하게 했죠. 그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았는데 황실 인사가 아니어도 중용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부를 쌓은 덕에 훗날 러시아가 전제 군주국으로 성장했다는 평도 있죠. 종족에 상관없는 인사정책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제국인들에게 열려 있었기에 수많은 제국민들이 충성 경쟁을 가져왔고 이는 몽고 제국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전성기 몽고 제국은 수많은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찬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중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나라다. 혼자서 여행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평하기도 했습니다. 악마의 군대라 불리기도 하는 칭기즈칸의 군대에 정복된 국가들이라도 일단 복속된 후라면 제국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통치하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감히 외부인들이 침입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 능력에 따른 인재를 채용하는 것, 낮은 세금으로 상업을 진흥하는 것 모두 제국의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칭기즈칸은 군인으로 살아왔기에 행정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겪은 수많은 배신들, 목숨이 경각을 오가는 상황에서 해야 했던 선택들. 일단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존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에 몽고 제국이 일어선 것 아닐까요?